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이번에 미국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또 중요한 걸 발견했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뭘 찾아내셨어요?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정식적으로 시작됐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좀 취재하고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하죠? 미국 다스의 현지법인이 알라바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달러들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있어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움직인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랍니까? 수백억이 움직였다고 하고 있어서요. 큰 시일이 걸리지 않고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MB 비밀 계좌 제보를 받았다, 이런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관련된 겁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한 차명 계좌가 보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 은행에서 다스와 관련된 차명 계좌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한 사실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미국 다스의 현지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돈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들어가게 된 계좌가 혹시 MB의 비밀 계좌 아니냐, 지금 이런 거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이거는 MB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JTBC 홍석현 전 회장 계좌도 또 거론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 계좌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과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계좌가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석현 JTBC 회장의 계좌였고요. 그중에 2개가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핀센이라고 우리나라의 FIU라고 금융정보 분석부, 그러니까 수상한 돈 거래, 돈 세탁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국가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영장을 받아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정식 수사기관이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홍석현 회장 계좌를 수사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 계좌랑 다스 계좌랑 이명박 대통령 비밀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사당국에서는 삼성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고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패다, 이런 워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사 관계자께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거래 속에서 모종의 역할을 홍석현 회장이 한 것으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MB 사이에 홍석현 전 회장이 메신저다. 네, 메신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좀 밝혀졌던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하고 홍석현 전 회장 사이에 통이동, 청운동 땅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건 뭐였죠? 홍석현 회장이 청와대 뒤편에 있는 한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 주변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헐값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는데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로 바꿔줬는데 그 거래를 통해서 적어도 5, 60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홍석현 회장이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특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힘이 세고 홍석현 회장도 워낙 힘이 세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있었고 이거 말고도 홍석현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현 회장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일을 같이 한 것으로도 보는데 그 내용도 미국 수사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거래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다.
네네. 이런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홍석현 전 회장 측에 무슨 응답이 있나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외국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좌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수사 당국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수사 당국은 뭐 하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계좌와 홍석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계좌에 대해서 한국 수사당국에도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고,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서, 제가 이 수사하는 것을 취재했을 때 저한테도 미국 수사 당국자들이 너가 할 수 있겠니? 니네 정부에서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못 믿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국 수사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수사 당국이 한국의 수사 당국자한테 그거 좀 협조해달라 하니까 건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지금 말하셨죠? 네네. 그게 현 문재인 정부 수사 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수사 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수사 진행해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해서 기사를 쓴 후에 주진우 기자가 SNS에 MB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를 올렸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여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사이버사 문제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과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돼서 BBK 피의자들이 소송한 것도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계좌 그냥 직접적인 돈 거래가 나오면서 수사가 조금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2월 초나 1월 말 예상했었는데 그 수사가 조금 진전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빨리 이 적폐청산 작업이 해소되고 그래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 연내에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수사 끝내자 그 말이군요. 네네. 한간에 지금 출국해 계신데 정말 귀국 안 하면 어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들어오실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했다고 밝히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감정풀이 정치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오늘 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비리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적폐는 감정풀이다.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제발 저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사이버서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 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그런 어떤 그 이동관 대변인의 그 뭐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뭐 그냥 그 곁다리의 뭐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뭐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뭐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술했다고. 근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겠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그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증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대북 사이버전과 관련된 증원은 그게 그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버 그와 관련된 그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라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이재호 대표는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자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예. 네. 소환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새로운 그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한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그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요?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넌지시 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그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지금 국정원의 이 지금 일어나는 그 각종 일들, 이런 것에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능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에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3번째 했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영국의 옥스퍼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결심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인 결심은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그 강북이 궁궐 도시인데 이런 궁궐 도시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서울을
뭐 런던이나 뭐 도쿄나 뉴욕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준비는 했다란 말씀은 공식 선언만 안 했지 결심은 했단 말씀이시네요. 각오는. 지금 각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네. 예, 박영선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 메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항 메시지 들으셨죠? 직접. 예,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총평해 주시면요. 글쎄 뭐 이제 정치보복, 감정풀이, 자유한국당이 뭐 지난 몇 달 동안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그런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냥 퇴행적 시도라는 발언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정치 보복으로 그 프레임에 이제 올라탄 건데 그만큼 절박해졌다. 본인을 겨루는 검찰의 칼끝이 턱 밑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 댓글 가운데 0.9%인데 법원은 절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0.45%의 문제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 예, 그 당시 아마 전체 댓글에 한 7,100건 정도. 예. 그것을 이제 국방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0.45%가 인정됐다는 거는 실제로 프로테이지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태하 심의전단장인데 실형 1년 6월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밝혀진 그 추가 수사 내용을 보면 정치 댓글로 보여지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전 수석이 얘기한 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법원이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0.45%도 사실은 뭐 압수수색을 알려줘서 자료를 폐기한 이후에 된 것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고 그렇게 0.45라 하더라도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급자거든요. 심의전단장. 국정원으로 똑같은 그 포메이션을 옮겨보면 일종의 국정원 심의전단장은 원세훈보다 훨씬 경한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별로 좋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소장에는 이 부분 구속영장에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검찰 입장에서는 패를 뭐 지금 소환 계획이나 소환 일정이 잡혀지지도 않았는데 패를 뭐 이렇게 빨리 일찍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금 김관진 장관의 그 뭐 지시를 받았다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3월 10일, 12일 그 두 날에 걸쳐서 작성된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이런 문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총력 대응 작전 체제 전환. 이 두 가지 문건인데 이 문건이 곧 청와대와 사이버사 간에 회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을 아마 검사가 직접 추궁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시 보고 발언이 나왔는데 문제는 정치 댓글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상황이 가장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이동관 전 수석은 정치 댓글 아까 좀 지적하신 것처럼 몰랐다 혹은 별거 아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 첫째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지적을 드리면요. 첫째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이 3월 10일, 3월 12일로 보여지면 총선을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 4월 11일이 총선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북 안보 수요가 특별히 더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기재부가 그 군무원 그 인원을 증원하는데 반대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수요가 있었다면 기재부가 그걸 반대할 리가 있지 않죠.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지시를 하면서 누른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대응작전 결과를 청와대가 직접 보고 요구를 했고 그것은 보안을 위해서 대면 보고를 하라. 대면 보고만 가능하다. 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 안보상의 대북 심리전과 관련된 그런 거라면 이걸 대면 보고 특별한 보안 요구를 요구해서 그냥 대면으로만 보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어떤 처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지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관련해서는 요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 혹은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놓고 보면 김관진 전 장관도 이거 당초 이게 무슨 국방부 장관이 지시해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게 결재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고 청와대가 직접 사이버사 이런 작전을 수행했던 여론작전, 공작을 수행했던 그 사이버사하고 직접 회의를 했고 그 결과가 장관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관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은 오히려 사이드에 해당하고요. 오히려 이 작전의 주체는 오히려 청와대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여러 문건이나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충분히 입건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도대체 언제냐?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른 문제라는 거는 전직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건 제가 좀 언급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입니다. 거꾸로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증거나 정황은 충분히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기는 지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네, 영장을 짜게 보는 중앙지법이 김관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사건인데, 2014년 6월에 댓글,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군무원이 양심선언을, 본인이 양심선언을 할 것이란 얘기를 주변에 했다가, 보름 뒤에 석연차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저희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고 김석중 씨라는 군무원이신데요. 이분은 때마침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 컴퓨터를 지울 때, 그 당시 사이버사에 근무하다가 전출을 가는 바람에 자기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관련 증거들, 당시 BH, 청와대에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러한 증거까지도 확보했는데 완전히 이것을 다 은폐했던 그러한 당사자고 이것을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주변 사람에게 얘기한 직후에 보름 만에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그런 사건 내용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점이 석연치 않고 그 이후에 혹시 더 파악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진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신 대목이 있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증거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 당사자였고요. 예. 그분이 그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김기현 과장이라고 총괄과장한테 나 이거 폭로할 거야. 예. 참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직후에 대구병원으로 전출이 갔는데 예.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요. 뭐 교통사고도 뭐 우연히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만 유가족들도 여기 대해서 혹은 뭐 그때 사고의 정황 혹은 뭐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등등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난주 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변창훈 검사 죽음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과도한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이 지난 한 주 굉장히 많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퍼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 수사를 맡으면 안 된다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체 적폐청산 수사에 한 7, 8알이 다 왔는데 지금 이것을 그 수사팀을 바꾼다고 한다면 일단 기존의 수사에서 기소 공소 제기한 것들에 대한 정당성의 의심을 받을 것이고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머지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것은 방해를 받은 당사자가 가장 수사를 잘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제일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 보복적인 심리로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그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사법방해 수사는 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과도한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랬으면 지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알려진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훨씬 더 동시에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던 거고 충분히 고인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배려까지도 충분히 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에 압수수색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정이 있다. 검찰에게 절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의원님 법무부 장관 언제 되십니까? 그만하세요. 네, 되실 때까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되실 때까지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다스의 개주 안원구 개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그 주가 평가만 끝나면 곧 이제 평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공고가 나올 때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돼가고 홈페이지는 지금 홈페이지도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완료. 예, 완료가 됩니다. 법률 검토도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완료. 그 주가 감정가가 나오면 이제 개시. 예. 작전 개시. 야. 다음 주 초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 주소가 지금 저희 코너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점 뭡니까? or.kr. 예. 쇼미더머니.or.kr. 예. 아직은 준비 중이고 다음 주 초면 열릴 것이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나 이럴 때 나오셨을 때, 예, 그때 다시 구체적인 시간을 제가 안내를 하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 벌써 6개월을 했어요. 이 코너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때 초반만 하더라도 방송 들으면 많은 분들이 졸린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번개, 천둥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프렌 다스에게 예. 또 프로젝트도 발동 거의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제보 같은 것도 오지 않습니까 좀? 예, 이제 제보가 많이 오고 있고요. 유의미한 제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보도 저도 제보를 참 많이 받아봤는데 예. 제보 중에 한 90%는 본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보가 많거든요. 예. 실제 이거 덮어보면 뭐 나온다고 하는 제보는 10% 미만인데 예. 요즘은 좀 의미 있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는 어디 가서 하소연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 네, 그런 제보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속이 시원하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제보들이에요. 그게 이제 제보들이 전문 영역에서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제보가 중요한 게 와도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청장님은 이쪽을 잘 아시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들이 오고 있다. 예, 이제 판이 깔려졌으니까 많은 제보들이 더 올 것 같습니다. 뭔가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터지기만 하면 들고 오세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제보 받은 것들을 추적해 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제보들이 지금 쌓이고 있고요.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나씩 꺼내놓을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종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고. 네. 여기저기서. 한두 번 나간 게 저뿐인데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도 제보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타났다고 막 계속 제보 보고. 이분 왜 이러시냐고 뉴스공장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자, 프란 다스에게 곧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다스 비자금 처리, 수습을 직접 지시했다는 뉴스는 보도도 있었고, 요거는 제가 브리핑에서 한번 예. 정리했는데, 그거 말고 일요신문발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일요신문발 뉴스가 이제 다스 협력사. 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SM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SM이라 하면 네.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최초로 직접 소유한 회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승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예. 있는 회사 SM. 예. 그 SM을 직접 만들어주고 또 SQ를 따서 현대 차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SQ라는 건 현대차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까지 받아주고 토사구팽당한. 실컷 이용당하고 버려진. 예, 버려진 그 분이 이제 직접 실명으로 자기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예. 그 전까지는 너무 힘 있는 상대라 말 못하고 있다가. 예.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그분 입으로 이 다스는 예. 이명박 씨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예. 당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 절차상이나 내용적으로나 전부 다 이명박 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그 회사를 설립하고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일을 도와준 창윤산업이었던가요? 예, 예 창윤산업. 예. 대표가 실명으로 직접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 겪어봤더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정황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스에서 돈을 주고 그 SM을 만들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다스에서 내려왔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스가 SM을 사실상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한 분이 이제 창윤이라는 그 회사 사주가 했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로 하여금 SM을 만들게 하고 그 SM은 아들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일을 해준 당사자가 자기가 그 일을 해주다 보니까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더라. 예,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자기 회사를 뺏어갈 때 왜 뺏겼냐고 하는 분이 이동형 씨라고 이상은 씨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공장을 뺏겼다고 하니까 이동영 씨가 왜 뺏겼냐고 오히려 버티지. 그분도 지금 아마 이명박 씨한테는 자기 삼촌 되죠. 그분한테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그 주식은 실제 본인의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 형한테 주식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가지기로는 그분은 실소유주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거 왜 실컷 만들어주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게 그 회사 뺏겼냐고.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죠, 속으로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 재무제표상 혹은 주식 그 등기부등본상 그 회사의 주인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때 그 아까 보면 비자금 사건 해결해주고 겨우 그 직장을 얻었던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때 이 창윤산업 대표는 자기 경험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맞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 비자금 문제도 지금 밝혀졌죠. 그 자회사의 불법 그 지원한 문제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하청업체 부당 인수한 그런 다원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사실 그 회사가 부채가 한 500억이었대요. 그 500억을 250억으로 해결을 하고 그 SM이 인수합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250억 정도가 어디서 나와서 해결이 됐는지 자금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이상한 자금 흐름도 있었지 않습니까? SB 글로벌 로지스. 거기서 돈이 1250억인가. 말도 안 되는 액수가. 건너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국세청이 나서서 이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자금들이 흘러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창윤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일을 다 해주고 회사 공장을 만들어주고까지 했는데 그 토사 구팽당하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회사를 세우면 당신도 그러니까 일을 했겠죠. 그렇죠. 당신도 뭐 지분을 같이 태워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을 텐데. 이제 2차 납품업체들은 2차 밴드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을 줄로 연장시켜 줄게 우리가 앞으로 거래해 줄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시켰었고 다 만들어주고 나니까 끊어버린 거죠. 네, 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그 전형적인 하청업체들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공정위는 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있죠. 조사를 해서 이거는 전속고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나 실제 밝혀진 부분만 가지고도 국세청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정이고 검찰이고 달려들어서 수사할 수 있어요, 다. 예, 금방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다 지연되고 혹은 못하고 있는 거죠. 잘.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억울하게 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거꾸로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거 벌써 끝났죠. 끝장났습니다. 끝장났는데 그러니까 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그렇습니다. 못하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앞에, 승마. 말말도 웃기네요. 마사의 전 박정훈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요즘 다스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JTBC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안원구 청장님의 소스들이 많아요. 네. 사실 저희들 그동안 계속 다스 이야기를 한 2달 넘게 해왔는데. 주준희 기자하고 안원구 청장님 했던 얘기들 중에 이제 그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마운 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여기에 이제 지금 상당히 몰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밝혀내주고 있죠. 맞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그 소스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나오신 김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실 만한 거 없습니까?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떡밥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차명이나 그
그 숨겨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재산들이 좀 사망재산. 예. 네. 그동안 언급이 안 됐던 것 중에 그 미래라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미래라는 회사가 있고. 파들파들 맨날 새로운 게 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미래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자산 의혹. 예, 경주 쪽에 있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보이고요. 이 회사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의혹이 있다. 예, 의혹이 있습니다. 차명 의혹이 있다. 예. 그리고 홍은 프레닝이라고. 예. 이건 좀 들어봤는데. 예, 홍은 프레닝은 좀 들어보시죠. 이것도 부동산 관리. 원래는 이게 전자기계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천호동에 유타운을 그 해가지고 한 260억 정도를 차익을 남겼던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까? 서울시장 시절입니까? 서울시장 시절로.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막 할 때 그때 특수로 돈을 좀 벌었던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호동 뉴타운 사업하고 또 지금은 그 거여동에도 또 땅이 있다는 지금 제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 차명 관리회사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용어를 가지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 주변에도 제보 있다는 이야기고 내곡동 옛날 사저지라고 했던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특공같이 그건 별도로 한번 나중에 다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주변에 땅들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거 아닌가, 차명 소유하는 것인데 숨겨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땅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경주 포항 간 그 고속도로 그 주변에 땅들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의혹들과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는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들이 있는데 안 청장님 혼자서 다 이걸 하긴 너무 힘에 붙이고.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많은 기자분들이 사실 저희들하고 오랫동안 협력을 해오면서 서로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고 또 그분들이 발로 뛰고 그분들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다, 아직도 똑밥은. 그렇죠. 많다. 왜냐하면 사실은 청장님은 이 작업을 혼자서 몇 년간 하셨거든요. 꾸준히.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그냥 혼자 꾸준히 이런 작업을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데이터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그게 더 급속도로 불어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더 큰 덩어리는 지금 해외 쪽인데요, 사실. 해외 쪽도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우리 기자분들하고 같이 좀 깊이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깊이 의논. 굉장히 바빠지시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코너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으셨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태강 실업 세무조사. 요 사건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안원구 청장님의 사회적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청장님은 감옥으로 1년 반 가셨고요. 가족도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셨고 사모님도 이걸로 소송 당하셨죠? 이후로. 이 일이 아니라 이 일 이후로 그죠?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소송을 당하셨습니까? 이제 하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요. 그것도 아마 조세범 처벌법으로 엮어서 아마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조사할 때 어떻게까지 했느냐 제가 그런 질문이요. 조사할 때 이제 상대 거래처까지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저를 사퇴시키라고 압박을 했죠. 그리고 국세청에서 그 거래처에 가가지고 제발 저를 좀 사퇴해주면 사퇴하게 하라고. 왜냐면 너 거래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렇죠. 거래처를 너무 괴롭히니까 사모님이 그걸로 가면 사모님한테 제발 가서 남편 좀 사퇴하라고 우리 죽겠다고. 그렇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사모님도 관련해서 세무조사 엄청나게 받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소송해서 많이 저희들이 이겼지만 그때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엮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 죽음이었죠. 그런데
그게 최근에 국세청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예, 확인이 됐다. 예. 이게 태강시럽 세무조사는 제가 이제 사실 직접 제 조사에 하라고 했다가 결국은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조사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조사인데 이 조사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저를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다 거짓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죠. 예. 저는 그때 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저는 취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 지금 현재 TF 팀에서 지금 밝혀진 거에 따르면 그때 감옥에 가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사모님하고 그때 취재를 했었어요. 예. 예. 저는 믿는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 도중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검찰로. 국세청에서 대체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조세 범칙 조사로 돌아가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검찰에 고발하는 거를 전제로 해놓고 이 조사를 시작한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하명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강을 타겟팅하여 그렇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를 하였고 여기 이 과정의 위법 행위가 이제 확인이 됐다. 예,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안한구 청장님을 깊은 수렁에 10년간 빠뜨린 그 당사자가 거꾸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여러 가지 좀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초면 프란다스의 개가 열린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란다스의 개 개주 안흥구 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그런 어떤 이동관 대변인의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그냥 곁다리의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술했다고. 근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겠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증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대북 사이버전과 관련된 증언은 그게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이버와 관련된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라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근데 이재호 대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자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예. 네. 소환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새로운 그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한 전에 수사 끝내자 그 말이군요. 네네. 예. 한간에 지금 출국해 계신데 정말 귀국 안 하면 어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들어오실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했다고 밝히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감정풀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비리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예.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예.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예.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적폐는 감정풀이다.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재발절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사이버서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 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 현 회장이 청와대 뒤편에 있는 한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 주변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그 맘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헐값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는데 예.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로 바꿔줬는데 그 거래를 통해서 적어도 5, 60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홍석현 회장이 이득을 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특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힘이 세고 홍석현 회장도 워낙 힘이 세서 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있었고 이거 말고도 홍석현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그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현 회장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 몇 가지 일을 같이 한 것으로도 보는데 예. 그 내용도 미국 수사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딜, 더 큰 거래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다. 네네. 이런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홍석현 전 회장 측에 무슨 응답이 있나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외국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좌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수사당국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수사당국은 뭐 하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계좌와 홍석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계좌에 대해서 한국 수사당국에도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고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서 제가 이 수사하는 것을 취재했을 때 저한테도 미국 수사 당국자들이 너가 할 수 있겠니? 니네 정부에서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못 믿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국 수사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수사 당국이 한국의 수사 당국자한테 그거 좀 협조해달라 하니까 건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지금 말하셨죠? 네네. 그게 현 문재인 정부 수사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수사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수사 진행에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해서 기사를 쓴 후에 주진우 기자가 SNS에 MB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를 올렸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여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사이버사 문제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과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돼서 BBK 피해자들이 소송한 것도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계좌 그냥 직접적인 돈 거래가 나오면서 수사가 조금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2월 초나 1월 말 예상했었는데 그 수사가 조금 진전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빨리 이 적폐청산 작업이 해소되고 그래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 연내에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환 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그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요?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넌지시 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그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네. 친구분들, 이런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지금 국정원의 이 지금 일어나는 그 각종 일들 이런 것에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능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에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네.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3번째 했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영국의 옥스퍼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이번에 미국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또 중요한 걸 발견했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뭘 찾아내셨어요?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정식적으로 시작됐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좀 취재하고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하죠? 미국 다스의 현지 법인이 알라바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달러들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있어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움직인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랍니까? 수백억이 움직였다고 하고 있어서요. 큰 시일이 걸리지 않고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MB 비밀 계좌 제보를 받았다 이런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관련된 겁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한 차명 계좌가 보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 은행에서 다스와 관련된 차명 계좌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다스의 현지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돈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들어가게 된 계좌가 혹시 MB의 비밀 계좌 아니냐 지금 이런 거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이거는 MB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JTBC 홍석현 전 회장 계좌도 또 거론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 계좌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과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계좌가 몇 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홍석현 JTBC 회장의 계좌였고요. 그중에 2개가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핀센이라고 우리나라의 FIU라고 금융정보분석국 그러니까 수상한 돈 거래, 돈 세탁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국가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영장을 받아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정식 수사기관이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홍석현 회장 계좌를 수사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 계좌랑 다스 계좌랑 이명박 대통령 비밀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친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사당국에서는 삼성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고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패다 이런 워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사 관계자께서.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거래 속에서 모종의 역할을 홍석현 회장이 한 것으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MB 사이에 홍석현 전 회장이 메신저다. 네, 메신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좀 밝혀졌던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하고 홍석현 전 회장 사이에 통이동, 청운동 땅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건 뭐였죠? 네, 홍석현